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미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580쪽입니다. 헤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헤겔의 철학적인 부분은 다 했고요. 겉핥기이긴 하지만 자, 이제 후세에 미친 영향이란 소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철학은 거의 시대의 정신으로 되었다. 거의 19세기 중엽까지는 그의 철학이 독일의 대학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 위에 그의 철학은 국가에 의해서, 특히 폰 알텐슈타인 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권장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궁정과 국가의 철학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리한 일이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헤겔의 철학에서 이런 점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철학이 국가 철학이 되면 안 되는, 망하는 거죠. 왜냐면 국가는 어떤 권력이잖아요. 철학은 항상 권력을 비판하거나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게 철학의 역할일 텐데, 그는 지나치게 부풀렸고 그의 비난은 대개 사실에 대한 비방이었다. 헤겔의 추종자들이 그의 철학이라고 출판했거나 편집했던 것은 헤겔을 해석하고 이용하고 평가하는 데 가르쳐주는 바가 많다. 이런 것들 안에서 헤겔 철학의 성격이 다시 한 번 더 밝혀지긴 하나 반드시 그 전체 안에서 밝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어떤 특정한 계기들이나 부분들 안에서 밝혀지는 일이 자주 있다. 이게 후대에 가면 그렇죠. 어떤 철학자든 어떤 특정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데요. 헤겔은 대립들, 자연 정신 혹은 세계 신, 생성 존재, 개인 공동체, 이런 대립들을 밝혀냈으나 이 대립들은 언제나 보다 더 높은 통일 안에서 지향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해결보다 심중하지 않은 아류들이 여러 대립들 중에 어느 한쪽에만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 동일성에 대한 그의 사상은 그들의 기획을 쉽게 해 주었다. 어 "우리들은 이런 것을 종교 철학과 사회 철학에서 이미 보았다. 신과 세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나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이나 취미에 따라 한쪽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어떤 하나와 다른 것이 다 같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성립된다." 네. 다음 문단 읽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헤겔을 보수적이고 유신론적인 사상가라고 한다. 오래된 헤겔의 반대자 쇼펜하우어는 헤겔이 직책 때문에 철학에서는 이미 자치를 감춰버린 신을 프로테스탄트적인 프러시아 국가가 원하는 신으로 다시 끌어들였으며, 그의 철학 전체에는 위장된 교리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롱하듯이 주장하고 있다. 또 헤겔을 유신론적으로 해석하는 편에서는 헤겔에게 있어서 종교가 철학과 달리 어떤 독자적인 것이요 자립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헤겔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교의 뜻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톨릭 측의 튜빙겐 학파의 대표적인 웨엘러는 유신론자라고 이해된 헤겔, 특히 그의 객관정신과 그런 개념들에 동의를 하고 이 개념을 자기의 교회론에다가 응용을 하고, 이와 똑같이 도이팅거도 관념론적인 유신론적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토론을 끼어들어서 한편 헤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헤겔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빈터는 헤겔과 대결하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는 헤겔의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였으나 신비로움을 단순히 합리성 안에 증발시켜버릴 그런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지나치게 디테일한 우리가 살면서 메일러, 도이팅거, 귄터 이런 사람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디테일하죠. 어 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근데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계속 쭉쭉 읽어 가 보겠습니다. 읽다가 포인트 있으면 얘기하고요. 네, 제가 한 문단 더 읽어볼게요. 지금 예. 읽고 있는 부분이 그 독일 철학사에서 네. 헤겔이 죽은 다음의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 주교의 목소리가 되어서 한쪽으로는 국가 철학자다라고 해서 이제 막 추천되고 권용되고 막 하던 반면에, 음. 다른
한편으로는 어용 철학자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용 철학자 하면은 그 뜻이 국가야말로 시민의 자유와 이성이 완벽하게 실현된 전체라고 뭐 강변했던 뭐 이런, 그리고 그 왕정 복고를 주장했던 그런 맥락과 연결을 지어서 좀 비판받는 그런 철학자로 두 가지 구도가 좀 나뉘는데, 앞서서 지금 읽었던 부분, 보수적이고 유신론적인 사상가로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우파로 해석되는, 이제 해겔 학파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파적인 경향성, 그리고 좌파적인 경향성으로 나뉘면서 궁극적으로 그 두 가지 학파 중에 한 학파가 좀 우세했고, 그래서 그 뒤로 현대 철학이 좀 열리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파 철학의 내용이 관념론적인 것과 유물론적인 것 부분이 좀 이제 같이 나아가면서 우파 철학은 조금 쇠퇴하고, 좀 좌파 철학 안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좀 활용도 하는, 비판도 하는, 네,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형태가 이제 현대 철학을 여는 그런 맥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읽어보면, 이런 것이 유신론적인 해겔의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해겔을 범신론자라고 보고 있다. 이런 편에서 해겔의 종교 철학을 달리 이해한다. 해겔은 종교와 철학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는 철학 안에서 지향되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지향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모든 대립들이 종합 속에서 지향되어 버린다. 이런 비판이 가장 많았죠. 그것이 철학 전체의 근본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언제나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들 사이에 끼어 있다. 해겔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고는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즉, 존재자를 어떤 고정된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생성 과정과 그 종합에서의 그 존재자를 해체시켜버린다. 후자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서 말한 보수주의자들에게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버린 것에 머물러 버릴 수 있고, 이럴 때 종교가 자립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또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지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오로지 지향만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종교는 당장 해체되어 버리고 그 본래적인 존재보다 높은 것, 철학 안에서 갖게 되는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 지나지 않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교란 극복되어야만 할 그 어떤 것으로 보이게 되어서 지향이란 종교를 부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종교의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네, 그래서 실이 안 좋은 점이요. 지향이란 종교를 부정하는 어떤 것으로 되는데, 더욱이 종교의 본래적이고 참되고 학문적인 그런 본질 때문에 극복은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는 것을 의무로 삼게 하고, 이제 예가 나오죠.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종교가 이런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신화와 은유라고 인식되고, 마침내는 철학적인 신앙의 보다 높은 차원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여기서는 문단을 나누고 있진 않지만 여기까지 예시를 보더라도 두 가지 갈래를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죠. 네, 여기서는 혹시 다른 생각들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 신화와 은유 이 부분도 이거 원래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남자의 철학 소설의 메톡시 같은 경우에 성경을 딱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신화와 은유다. 성경 전체가 그냥 뭐랄까 문학적인 어떤 비유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어 노 노자 뭐 논어나 아니면 도덕경을 읽는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인제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도 되긴 하죠.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는. 이건 다 비유로 봐야 된다. 은유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종교가 신화와 은유가 돼 버렸다.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실제 신심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와닿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까지도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뭐 철학적, 개념적인 것과 보편적으로 뭐 예컨대 하면서 하느님이 인간이다.
같은 그런 이념으로 뒤바뀌어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교의 맥락을 갖게 된 그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부터는 진보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 내용을 주로 해서 설명을 했다면 진보주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식의 맥락이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철학의 사상에서 그 헤겔의 사상에서의 현대적인 어떤 요인들 그런 맥락들이 좀 주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단부터 돌플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슈트라우스는 자기의 예수전에서 이런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와의 연관 속에서 합리주의적인 성서 비판은 위에서처럼 이해된 헤겔로부터 동일한 결론들을 이끌어내어 성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은유라고 이해하고, 제가 방금 말했죠. 근세 철학과 이 근세 철학의 입장을 따르자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달리 고쳐서 해석했다.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역사적인 책은 우화책으로 되고 종교는 철학으로 되었다.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학문의 대표라고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진보주의가 보다 더 급진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후기의 브루노 바우어처럼 사람들은 해결 철학의 참된 의미를 무신론이라고 알고 쇼펜하우어와 비슷하게 범신론을 은근한 무신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해결 우파와 해결 좌파라는 두 진영이 이루어진다. 자, 해결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 가플러, 하인리크스, 괴쉘, 초기의 바우어 등등, 그리고 해겔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 후기의 바우어, 슈트라우스, 호이어바흐, 루게,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가 해겔 좌파입니다. 그리고 엥겔스, 슈티르너 등등. 정신과 자연은 동일한 것이고 자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해겔 좌파는 동일한 것의 내용을 자연의 측면에서 규정하여 날카로운 유물론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생성과 존재라는 평행선을 긋는 개념이다. 보수적인 사상가들은 해겔의 철학에는 세계, 인간, 국가 등의 영원한 존재 질서가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매우 낙관적으로 이 질서가 이런 연관 속에서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했었다. 자, 그러나 혁명적인 사람들은 이 해겔 좌파겠죠? 영원한 생성과 변증법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대되는 것으로 뒤바뀐다고 하는 해겔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프러시아의 어영 철학자들과 다른 편으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및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들도 해겔의 바탕을 두게 된다. 바쿠니는 짜르 황제의 군대를 떠나 모스크바에서 해겔을 연구했다. 알렉산더 헤르츠에는 해겔은 혁명의 대수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변증법은 볼셰비즘의 철학, 역사관, 사회과학 등의 핵심, 또 분명히 말하자면 그 받침대로 된다. 국가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는 언제나 해겔의 철학을 유일하게 참된 철학이라고 보았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찾았나 싶을 정도로 힐슈베르거 정말 대단해요. 되게 꼼꼼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귀찮아서라도.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하셨는지. 다음 문단 읽어주시죠. 네. 역사, 과학, 그리고 이제 관념론의 붕괴로 끝나는 해겔입니다. 58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연과 역사에 있어서 생성에 관한 특별한 변증법적인 관찰은 제쳐두더라도 서로 다른 영역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역사가들은 해겔로부터 배우는 바가 많다. 철학사에 있어서의 거물, 슈베클러, 에어트만, 쿠노 피셔, 그리고 첼러 등등이 그러하고 세계사 전체를 철학으로 보는 데 있어서 특히 형태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슈팽글러만 인용이 되는 크로체, 토인비, 다들 이제 대학생 때 열심히 읽었던 야스퍼스, 지금까지
많이 되죠.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관념론의 붕괴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독일 관념론은 붕괴된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의 붕괴였고 갑작스러운 허물어짐이었다. 쉘링이 베를린에서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그 징조였고 하나의 새로운 시대 정신, 즉 유물론과 순수한 자연과학적인 기술적 사고의 쌀쌀한 냉랭한 공기의 등장 때문이기도 했고 헤겔은 일찍이 그의 정신현상학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쉘링의 철학을 지나치게 보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의 엄밀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꾸짖은 일. 개념이 아니라 황홀함이 냉정하게 전진하고 있는 사물의 필연성이 아니라 들끓는 열량이 실체의 풍부함을 유지시켜주고 계속해서 확대시켜준다. 그래서 헤겔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속이 빈 넓이가 있는 것처럼 속이 빈 깊이도 있다. 언제나 실체에 관해서 말만 하는 것은 너무나 속이 비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유한한 것의 정도와 규정과 충실함 등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헤겔이 이런 논의, 정말 극단적인 관념론에 입각해 서 있으면서도 그 관념론의 빈 공간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헤겔을 오늘날 읽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좀 신뢰가 가고요. 세기 중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물론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이 헤겔 자신을 비난했다. 이제 관념론 전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버렸고 전체로서는 존재의 인간과 인간 정신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하는 형이상학적인 사변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화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갑작스럽고 끈질기게 행해졌고 오늘날 와서 보면 관념론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독일의 실존 철학에서 특히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에 있어서 관념론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이고 이제 이 당시에는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또 봐야겠죠. 그거 역시 우리 거라서. 과연 변화된 상황에 알맞춰 변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점에서 철학하는 것의 옛날부터의 목표 설정, 근원성, 철저성 뭐 이런 것들 좀 단어가 어색하긴 하지만 맥락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신헤겔주의에서 헤겔은 직접 살아있고 그 대표자들로 라손, 플라이더러, 크로너, 라렌츠, 쉔펠트, 리트 등이고 이탈리아에서 크로체, 젠틸레, 프랑스에서의 이폴리테, 호제에브, 영국에서는 브래들리, 보샹페트, 메카가트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로이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폴리테라고 하는데 이폴리트와 코제부 정도는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도에 독일에서 신헤겔주의가 생겨났을 때 빈델반트는 놀라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들은 이미 위대한 사기꾼을 비판한 쇼펜하우어의 장강서를 들었고 영원히 이 사기꾼으로부터 풀려난 줄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자체로 있는 것, 그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것, 그 자체로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알맹이 없는 말이 다시 시작되려 하는가. 빈델반트는 헤겔을 개혁시켜야 할 이유를 현대에는 종교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는다. 빈델반트를 따르자면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철학자는 우주를 정신의 발전이라고 그려 보여주는 사람, 헤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물론 세계관은 실천되었다. 그러나 이 세계관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필가도 지식인도 또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도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헤겔과 그의 변증법에 연관되어 있다. 신헤겔주의의 테두리 안에도 진정하고 진지한 철학이 있다. 이런 것의 훌륭한 본보기는 리트, 크로체, 리프록스 등이다. 그러나 헤겔의 이름만을 빌린 엉뚱한 변증법도 있다. 이런 변증법은 섬세하고 문학적인 절충주의이며 19세기에 요소를 늘어놓았던 선동적인 문학가들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런 변증법은 신헤겔주의라고 하기보다 신소피스트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힐슈베르거가 거론한 이 철학자들, 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자들이 누구누구 있다 이게
자, 1950년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대의 학계에서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하고 아마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묻히고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 학자들 중에. 또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헤겔은 어떤 철학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까지 헤겔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지금의 헤겔, 지금 철학자들에게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 책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대라고 하면 거의 한 1900년 이후를 말할 텐데 1900년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철학계 철학자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것만 한 파트를 떼서 정말 몇 년을 공부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궁금합니다, 저는. 자, 지니님 혹시 이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헤겔의 어떤 관념론의 시대는 좀 막을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헤겔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헤겔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다른 노선을 걷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헤겔에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헤겔을 더 열심히 읽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향을 그게 더 많이 받았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좀 탐구하다 보면 헤겔의 변증법과 유사한 구도들이 현대 철학에서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격이 이제 마르크스일 것이기 때문에 헤겔을 반대로 거꾸로 세운 게 마르크스의 이제 관념론이라고 해서 좀 유물론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지점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이 사실은 헤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철학자이지 않나. 그래서 헤겔이 뭔가 소거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영향력을 좀 더 확장하고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메뚜 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팟캐스트 듣는데, 아니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헤겔을 공부하지 않는 게 자기는 이상하다. 저도 마르크스를 제대로 알려면 헤겔을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헤겔을 또 알려면 칸트를 공부해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칸트를 또 알려면 또 그 이전에 뭐 계속 가다 보면 플라톤까지 가겠죠. 이게 그래서 서양 철학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다 이어져요. 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플라톤부터 이어지는 이 진짜 거대한 흐름. 어. 다 공부해야죠, 뭐 어떻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겔이 우리가 이제 자유를 주장했다라고 정리도 하기도 했고, 그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인간 이성을 극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그 이상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성의 바탕으로 한 세계 안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자유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정말 확고한 주장, 아마 헤겔 역시도 좀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측면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반향 역시도 저는 헤겔의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헤겔이 강력하게 이성과 합리성, 뭐 아니면 법칙성, 범주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정리하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대신 이성에 반하는 뭐 감정이라든지 비합리라든지 뭐 충동이라든지 의지나 뭐 취향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욕망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고루한 철학으로 혹시 이제 뒷방으로 밀려나거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한 영향 관계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지점을 토대로 본다면 아까처럼 현대 철학을 읽어 나가고 그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이제 근대적인 어떤 사상까지도 전제해 있다는 우리의 사유를 좀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제 헤겔을 끝으로 근대 철학이 끝났어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죠. 고대,
고대 철학, 뭐 그리스, 그리스 철학부터 해서 고대 철학, 뭐 그리스 다음에 그 헬레니즘 철학까지 하면 고대가 되겠네요. 고대 철학 다음에 중세, 중세 철학 되게 오랜 기간 있었고, 그 다음에 근대, 다음에 현대인데, 헤겔이 그 정점이었죠. 근대를 다시 돌아보면,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합리론자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영국의 경험론자들, 홉스, 로크, 휴움, 그다음에 독일의 관념론자들, 칸트, 피테, 셸링, 헤겔이 있어요. 자, 이제 이쯤에서 그 뭐랄까, 지니님의 소회, 소감을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근대를 마무리하면 의뢰 이제 헤겔로 끝이 나기도 하고 현대를 시작하면서 헤겔을 열기도 하죠. 뭐 쇼펜하우어와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막을 내리면서는 니체로 끝나고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요 지점이 좀 의미심장하게 읽힐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차차 읽어보겠지만 헤겔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또 현대를 같이 조망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헤겔 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헤겔이 네. 성격이 되게 뭐 MBTI로 따지면 ISTJ이지 않았을까. 왜요? 천재기도 천재였는데요. 네. 왜 텍스트를 읽으면 줄줄이 외웠대요. 그리고 와. 그에 대해서 이제 믹서기처럼 머릿속 안에 텍스트를 넣고 갈아가지고 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사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네, 헤겔론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경향성이 좀 보이는데 괜히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헤겔의 주저작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많이 난해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천재의 글을 읽어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좀 흥미롭게 그리고 또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랬다고 해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신학 대전 있잖아요. 엄청난 분량의. 그거를 입으로 다 불러준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불러주면 옆에 인제 제자들이 그 필사하는 몇 명, 한 2-3 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한번 내가 말해 줄 테니까 내가 적어. 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럼 신학대전 우리가 잠깐 읽어보기도 했지만 뭐 성경에 뭐 어느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암기력이 엄청난 거죠. 다 끄집어내서 그냥 그때그때 어 산출해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암기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암기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제2 편 현대철학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헤르바르트, 볼사노, 쇼펜하우어까지 갈 거예요. 현대철학에서는 현대철학부터는 저희가 속도를 높여서 그동안 20쪽 정도 매주 갔는데 한 40쪽 정도로. 그래서 조만간 끝납니다. 한 7주 정도 하면 현대철학 끝나요. 네. 그리고 다음 책 넘어갑니다. 드디어 끝내는군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